네, 안녕하세요. 손소 변호사입니다. 세상에 참 다양한 사건 벌어지고 있죠. 사건 참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만, 뭐 처음에만 관심 갖고 그 후에 재판이라든지 또는 처벌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큰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새로운 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손최강 손수호의 최근 강력 사건인데요. 최근 발생한 강력 사건들의 판결문을 한번 좀 함께 확인하면서 사건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사건 사고를 다루면서 본업도 그겁니다만 변호사 일을 하면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탐정선수 코너를 지금 한 6년째 진행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스타TV와 함께하는 수호 미스터리 극장이 있습니다. 미제 사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다루는데 성격이 좀 달라요. 일단 CBS는 라디오죠. 네. 상당히 좀 제약이 좀 따릅니다. 반면 수호 미스터리 극장은 유료로 진행하는데요. 상당히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할 손최강 손수호의 최근 강력 사건은 그 좀 중간 정도 수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 본업을 하면서 그냥 휴대전화로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이크 그냥 10,000원짜리 마이크입니다. 방송의 어떤 그 만듦새라든지 편집 이런 것보다 어떤 내용의 질에 또 주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뿐만 아니라 책을 통한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보이는 사람이 싫다라는 법률 에세이 재작년에 출간돼서 나름 그래도 첫 책인데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고 또 좀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좀 더 본격적인 이런 서적들, 범죄와 사건 사고에 관한 서적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사실 본업과 병행하다 보니까 여력이 그렇게 시간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최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손수호의 최근 강력 사건인데요. 자, 이 사건은 언론에 아주 조금 보도는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부산에서 벌어진 일, 교도소 동기를 배신했다. 네, 살해하고 방화했다. 그래서 사체를 손괴하고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도살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 판결문을 쭉 보면은 좀 충격적입니다. 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피고인 92년생입니다. 92년생이고요. 그리고 직업이 없어요. 무직이에요. 또 1심 판결 선고된 게 작년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굉장히 좀 젊은 피고인이죠. 92년생이니까 이 사건 판결 선고될 때 만으로 30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30 되기 전에 이 사건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전과가 있어요. 전과가 판결문의 전과가 제일 먼저 이제 범죄 전력이 나오는데요. 자, 2019년 3월 14일에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네, 만기 출소하고요. 사기로 징역 8개월. 자, 나온 게 2019년 8월 16일이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됐습니다. 2020년 6월 25일에 또 사기죄 징역 1년 6개월. 근데 이게 1년 후에 범죄를 저질렀구나. 출소한 다음에. 그게 아닙니다. 출소하고 1년 후에 1심 판결이 선고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오자마자 사기죄를 또 했다라는 거고 2021년 10월 1일에 만기 출소합니다. 자, 2021년 10월 1일에 출소했다는 얘기는 그럼 나와서 또 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2022년 10월에 또 이 유죄 판결이 나온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다 저지른 후에도 나이는 30이다. 자, 92년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인데요. 형량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네, 무기징역 나왔고요. 검사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그리고 1심에서 검사의 구형대로
네, 형량이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은 크게 두 개의 사건이 이제 병합됐는데요, 1심에서. 하나의 사건은 다른 하나의 사건의 주된 사건의 어떤 여러 가지 도구로 이용이 됐습니다. 그 배경입니다. 자, 큰 사건부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사건은 거기에 끼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큰 사건, 살인이죠, 살인. 네. 자, 살인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도소 동기 간의 일이다. 자, 교도소 동기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 피고인 A라고 할게요. A 2020년 4월 8일 사기죄로 구속됐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 두 번째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거. 그때 구속이 돼가지고 울산구치소 사수용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형이에요. 형인 B, 피해자 B를 만납니다. 울산구치소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는 뭐 교도소 동기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구치소에서 만난 겁니다. 근데 이 B가 바로 살해당한 피해자입니다. 동생이 형을 죽인 거예요. 네, 배신하고 죽였다 이런 건데 어떤 배신인지 보시죠. 자, 이 B는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사기 그리고 음주운전 이 두 명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피고인 A가 구치소 내에서 이제 소지 일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동 도우미입니다. 이거 뭐 우편 배달도 하고 뭐 심부름도 하고 이런 거죠. 구치소 안에서 이렇게 우편물 배달하다가 이 피해자인 B 형님을 뭐 몇 살 많은 형님을 매일 본 거예요. 그랬는데 이 형이 동생이 얘가 그 사기 전과자이고 사기로 잡혀왔는데도 편견 없이 잘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감을 갖게 됐고요. 그 안에 있으면서 이 음주운전 형이 먼저 이제 나갔어요. 나가면서 나 나가면 이 전화번호 쓸 거니까 너도 나와가지고 전화 한번 해라.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 사건의 이제 가해자 동생이 출소한 거죠. 2021년 10월 1일 만기 출소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리 받은 전화로 이제 전화한 거예요. 형님, 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나온 게 10월 1일이잖아요. 10월 12일에 첫 출근을 합니다. 이게 그 법무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허그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서 소개를 받은 울산에 있는 에어컨 제조업체. 여기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출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첫날 가자마자 쉬는 시간에 흡연실에서 담배 피는 곳에서 다른 직원들이 야,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 중에 사기죄로 이제 사기 전과자 있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서는 야, 큰일 났다. 이거 들통나겠다. 해가지고 그냥 무단으로 안 나갔습니다. 첫날 출근하자마자 그냥 안 나갔어요. 연락도 없이. 그냥 안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친이 있었습니다. 이 피고인 A의 엄마가 있는데 엄마한테는 이제 마음 잡았다. 나 에어컨 공장 나간다. 출근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계속 출근하는 것처럼 이제 행세하면서 이 형님 집에 갑니다. 형님이 이제 일을 하는데 출퇴근 시간은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 형님 집에 가가지고 함께 뭐 점심부터 술 마시고 뭐 밥도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혹시 마피아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뭐 그냥 모여서 하는 그거 말고 마피아 42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그 온라인 게임인데 온라인 추리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른바 현질을 해서 아이템을 사서 게임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당연히 있죠. 네. 이게 상업 게임이니까. 근데 마피아 42 지금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마피아 42라는 게임을 하다가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네. 이게 2021년 11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출근해서 그날도 못 채우고 바로 그냥 도망친 다음에 딱 한 달 후에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게임 하다가. 그래서 만나려고 이제 그 몰래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체크카드를 썼어요. 이거 엄마 카드예요. 네, 이걸 썼더니 그 엄마한테 문자 메시지가 간 거죠. 서울에서 쓴 게 딱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거 뭐냐 추궁을 한 거죠.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2021년 10월 요금이 23만 원 넘게 나옵니다. 뭐 결제도 하고 막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 피고인 명의가 아니라 엄마 명의예요. 전화기도 엄마 명의이기 때문에 이거 뭐 이것도 결제하고 저것도 결제하고 하다 보니까 23만 원 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혼난 거죠. 엄마가 혼내니까 나 회사 그만둔 거 아니다. 나 회사에 말하고 서울에 놀러 갔다 온 거다. 그리고 10월 이거 전화요금 많이 나온 거 내가 이거 선결제 미리 해둔 거니까 고지서만 나온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엄마를 안심시킵니다. 그 다음에 11월 14일 어제 심야버스를 타고 동서물 터미널에서 출발을 해서 11월 15일 새벽에 울산에 도착합니다. 네.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공업탑 정류소 여기에 내립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범죄가 시작되는데요. 배신을 한 거예요. 배신을. 누구를? 그 형을 배신을 해서 먹여주고 재워준 그 형의 돈을 노립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강도살인도 있고요, 또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고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있고, 사체 손괴, 그리고 현종 건조물 방화까지 있습니다. 다양하죠. 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새벽 4시경에 도착을 했어요. 그 집에, 형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출입국 그 문, 현관문 비밀번호도 아는 거예요. 누르고 그냥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갔더니 형은 잠들어 있는 거죠. 그때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형이 그때 이거 국민은행 계좌에 200만 원 정도 들어있다고 했는데, 야, 그거 가져가야겠다. 이거 가져가면 그래, 전화요금도 낼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겠네. 네. 그리고 또 야, 이거 내가 생활비도 모자란데 그거 쓰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떻게 빼갈까? 이 200만 원 어떻게 빼갈까? 이거를 그래, 여자친구 계좌로 보내자. 그 다음에 내가 받아가면 되겠다. 그러면 안 들키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자친구 계좌를 어떻게 보냅니까? 스마트폰이잖아요. 이거 패턴 입력해가지고 비밀번호 푼 다음에 앱 실행해가지고 이체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성공을 합니다. 그날 새벽 4시 17분경에 그 거실 테이블 위에 그 전화기가 있었는데, 그 패턴 입력 다 알아요. 패턴도 입력해서 풀고 KB 앱 들어가서 여자친구한테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낼 때 계좌를 원래 알고 있던 건 아닙니다. 그 새벽 4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 휴면 그 형님 거를 형 계좌 남의 돈을 보낸다고 말은 안 했어요. 내 휴면 계좌에 돈이 있는데 이거 이체하려면 너 계좌로 보내야 된다. 너 계좌번호 알려줘 라고 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계좌에 있는 전액을 보냅니다. 형님 계좌 전액. 이게 얼마냐면 193만 7,870원. 그냥 전액 누르는 게 있잖아요. 네, 싹 다 보내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죄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살인으로 또 사건이 점점 더 번지고 커져가는 거죠. 자, 그날이에요. 그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날 이제 그 오후 4시 반인데요. 4시 반에 이 형님이 이 피고인 A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카톡. 그 카톡 내용이, 아니, 카톡 그 거래 내역 캡처된 사진도 왔어요. 야, 동생, 아우야, 이거 봐라. 야, 내 계좌에 있던 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다 나갔다. 그래서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랬더니 모른 척 한 거죠. 이 피고인 A는 자기가 한 거라고 실토하지 않고, 그러냐? 야, 큰일 났네. 이거 알아채면 어떡하지? 어떻게 무마하지? 이렇게 방법을 찾다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다 돌려받아서 이거 계좌 오류더라 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꾸며가지고 돌려주기로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계획이 있던 건 아닙니다. 순간 돈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했는데 뒷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돌려주는 쪽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10시가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뀝니다. 야, 이거 돌려주면 아까운데? 이거 왜 돌려줘? 자, 그리고 내가 어제 패턴도 풀었는데 앱도 다 이거 되는데, 그러면 야, 마피아 42게임 이거 내가 아이템 그걸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비상식적이죠.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 피해자 형님의 평소 생활 습관을 또 활용을 해요. 뭐냐면 매일 포금을 합니다. 특히 소주 한 병 이상 먹고 자요. 그걸 다 아니까, 같이 했으니까. 야, 그러면 거기다가 수면제,
타가지고 먹인 다음에 잠들게 하고 죽여버리자. 그리고 돈 안 돌려주고, 그리고 그 전화기로 죽인 다음에 그 전화기로 내가 마피아 42게임 아이템 결제하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말도 안 되는 계획이죠. 그러면 수면제는 어떻게? 수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수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수면제냐 이게. 이거 별도의 절도죄입니다. 훔친 거예요. 수면제도 훔칩니다. 그럼 어디서 훔쳤냐? 이거 울산 구치소에서 훔쳤습니다. 아니, 구치소에서 어떻게 수면제를 훔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사동 도우미로 일했다고 했는데요. 그때 교도관들 도와가지고 뭐 청소도 하고 배식도 하고 우편물 배달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도관 사무실, 일하는 사무실을 막 계속 들락날락 거린 겁니다.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근데 이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 구치소에 있을 때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약물 같은 것들이 지급이 되거든요. 네, 치료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수면제들도 많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복용하고 다 복용하는 게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 남는 게 있습니다.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도관들이 이걸 걷어드립니다. 다 반납을 받아오는데 그 다음에 바로 폐기하진 않고요. 그걸 모았다가 합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야, 여기에 약들이 다 모여있네? 폐기 대상인 그런 약이죠. 그래서 2021년 3월에 구치소 이수용동에 있는 이름은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교도관의 책상 서랍에서 이걸 가져옵니다. 그 약품이 졸피뎀, 디아제팜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7알 이걸 몰래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 피고인 A가 그 당시에 복용하고 있던 비타민이 있는데 그 통에다 넣어놓습니다. 비타민 통에 넣어서 이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5개월 후입니다. 2021년 8월 구치소 사수용동에 있는 역시 이름을 알 수 없는 교도관 책상 서랍에 가서 같은 방법으로 역시 또 7알 정도를, 약 7알을 훔쳐옵니다. 이때도 졸피뎀, 디아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비타민 통에 함께 보관을 했어요. 이렇게 2번에 걸쳐서 교도관들이 보관하는 의약품을 훔쳤습니다. 이게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할 때는 병합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훔친 수면제를 이 형님한테 먹여서 재운 다음에 죽이고 내 돈도 가져가고 마피아 42게임도 결제하자. 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참 말도 안 되는 계획입니다. 이게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져요. 바로 그날 9시 58분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밤 9시 58분경에 또 집에 가요. 가는데 술 한잔 하자. 형님 술 한잔 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약 있잖아요. 네. 졸피뎀 성분, 디아제팜 성분, 알프라졸람 성분, 플루니트라젬 성분 등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를 먹이자 라고 한 거죠. 수면제, 신경안정제 이런 거거든요. 총 12알입니다. 12알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낸 다음에, 근데 이게 가루로 낸 다음에 누군가 이게 가루약을 먹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액체에 타려고 합니다. 대체로 이제 가루로 된 거는 액체에 타서 이제 속여서 몰래 먹게 만드는 건데, 일단 술에 타려고 합니다. 술에 타서 먹이자. 술 먹으러 간 거니까 술 따라주면 되겠지. 그러면 술에 섞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인 그런 용해 작업을 해요. 녹이려고 해요. 이때 바카스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이제 그 가루 형태의 수면제 12알입니다. 12알 세죠. 12알을 넣고 11월 15일 밤 11시 4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GS25에 들어가서 술을 삽니다. 발레타인 7년산 200ml 양주니까 조그만 거죠. 이거 하나 사고, 제일 싼 거죠. 사고 울산 남구에 있는 스타벅스 앞에 화단에서 양주 200ml짜리니까 반 100ml를 버려요. 우유 한 팩 정도 크기입니다. 반을 버리고 이제 바카스에 뜨거운 물 붓고 이제 가루로 된 수면제 12알 탔잖아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이거를 양주병에 부어서 200ml로 맞춥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이 형님 집으로 간 거죠. 그래서 형님 집에 도착해요. 10분 만에 도착합니다. 밤 11시 51분. 번호 아니까 열고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소파에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형님이 앉아서 직장 상사랑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그 대화 내용이 나 돈 이거 누가 뽑아갔다, 이거 신고했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잡히겠는데, 야 이거 빨리 해야겠는데, 더 조바심이 난 겁니다.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졸피뎀, 뭐 디아제팜 이런 성분들, 또는 뭐 부스피론, 수면제, 신경안정제 12알이나 들어있는 그 양주, 맥주컵의 3분의 1 정도를 따라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 피해자 형님도 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술,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따라주니까 그냥 한 잔 마시고, 또 바로 또 따라주고 2잔 마시고, 바로 3잔째 마시던 중에 미처 마시지 못하고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코를 골고 잠들었습니다. 12알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죠. 네. 그러자 이 동생, 피고인 A는 이 형님이 무릎에 덮고 있던 이불을 끌어당겨 가지고 얼굴을 덮어요. 얼굴을 덮고 몇 분 동안 누릅니다. 숨을 쉬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숨을 멎었어요. 숨이 멎었고 이 형님을 소파에 이제 눕도록 한 다음에 새벽 자정입니다. 자정 넘어서 0시 34분경에 패턴 또 입력해요. 또 잠금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마피아 42게임을 이 형님 이제 휴대폰에 설치해 버립니다. 형님은 죽었어요. 형님을 죽인 다음에 형님 휴대폰에 마피아 42게임을 설치하고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0시 44분부터 58분까지 14분 동안 16회에 걸쳐서 115만 2천원 상당의 아이템을 결제합니다. 사람 죽이고 게임 아이템 115만원어치 결제를 합니다. 반대로 보면 115만원어치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00원까지 욕심을 냅니다. 1,000원까지. 다른 계좌, 그 계좌에 1,000원을 입금해 놨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새벽 1시 넘어가지고 정말 1,000원 입금해 놨나? 그 계좌에 보자 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앱 화면에 KB국민카드의 단기대출 안내 홍보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이거 죽었으니까 대출 받자. 대출 받아가지고 나한테 보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단기대출 신청을 해가지고 154만원 받아요. 곧바로 자기 계좌로 넘겨버립니다. 아까 1,000원도 들어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잔액 0이 아니라 1,000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까지 합해가지고 154만 1,000원을 보내버립니다. 자, 재산적인 피해를 한번 정리해보죠. 그러면 193만 7,870원 상당의 채무를 면탈하고 갚아야 되는 거 안 갚은 거. 자기가 마음대로 빼돌린 거 안 돌려준 거죠. 네. 그리고 아이템 115만 2천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죽인 겁니다. 강도살인이죠. 그리고 죽인 다음에 154만 1,000원 이거를 또 가져가 버립니다. 강도살인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향정, 아까 말씀드린 수면제, 신경안정제,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향정이죠. 근데 이게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사용했으니까 훔친 것과 별개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한 거 역시 범죄가 됩니다. 범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죽인 다음에 돈도 다 이제 보내고 싹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냥 가면 걸릴 것 같은 거죠. 어떻게 하면 흔적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걸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새벽 1시 11분경에 불 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평소에 담배를 피웠거든요. 담배 피다가 실수로 불 붙어가지고 죽은 걸로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전화기가 2대 있잖아요. 자기 거, 형 거. 그래서 자기가 형한테 보냅니다. 이것도 만들어낸 거죠. 형, 돈 언제까지 들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카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왜냐면 그 돈, 자기가 돈 이거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관이든 뭐든 하여튼 뭐 근거를 만들어 두기 위한 수작이죠. 그 다음에 1시 20분경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피해자, 그러니까 사망한 형이 평소에 피던 게 이제 그 레종인데, 레종 담배에 라이터 이용해서 불 붙인 다음에 이거를 담배꽁초를 사망한 형님 옆에다가 놨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불이 커지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라이터로 직접 소파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사체에도 불이 붙고, 그리고 이게 원룸인데 이 원룸의 뭐 벽, 바닥, 천정에도 불이 번졌어요. 하지만 불이 뭐 완전히 커져가지고 건물 전체가 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사체를 손괴한 거죠. 또 현존 건조물에 방화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범행, 아까 말씀드린 절도까지 합해서 기소가 된 겁니다. 판결문 1페이지에도 나오잖아요. 기소된 게 강도살인, 향정, 현존 건조물 방화, 컴퓨터 등 이용 사기, 사체 손괴, 절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형량 말씀드렸죠. 무기징역이라고. 그 외에도 20년간 전자발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요. 그 다음에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판결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준수사항. 이렇게 전자발찌 부착하는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게 되는 거죠. 1번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주지를 제한하고요. 또 이제 여행할 때는 미리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라.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유족들에게 접근하지 말아라. 연락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 3번은 이제 범죄 치료 프로그램 들어라. 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요. 몰수예요. 몰수. 몰수는 범죄에 이용된 범죄 수단,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해서 얻은 것들, 이런 거를 다 국가가 가져가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별건 아닙니다. 양주병, 발렌타인, 아까 말씀드린 200ml짜리 발렌타인 7, 그거 하나, 또 라이터, 이거는 불 붙인 자기 라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또 임팩타민 파워정 약통 1개. 자,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구치소에서 비타민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훔친 수면제, 신경안정제를 여기에 넣어서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나올 때, 출소할 때 들고 나온 거죠. 이거 역시 범죄에 쓰인 겁니다. 그 다음 바카스병 1개. 이거는 아시죠? 이 훔친 약을 가루로 만들어서 술에 타기 전에 뜨거운 물을 넣고 바카스병에서 녹인 거죠. 이렇게 이 사건 범죄에 이용된 거고, 특히나 이 살인 도구들입니다. 살인 도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역시 다 몰수가 되었는데요. 이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알죠. 억울한 게 아닙니다. 다 들통이 난 거고요. 너무나 허술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징역,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발뺌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나온 건데, 그럼 어떤 주장을 했느냐. 저요, 졸피뎀 뭐 이런 거 들어있는 술을 먹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받은 돈 돌려놓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고 한 거지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불로 뭐 이렇게 뭐 막아가지고 죽인 거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저 강도살인이고 저 고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저 술 취했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이제 맡은 사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아니야, 이 정도면 강도살인 고의가 다 인정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뭐 관련 법리 같은 게 앞에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이 정도면은 강도살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법원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강도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판결문의 순서와는 다릅니다만 먼저 앞으로 올려서 이야기해보면 국과수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이제 부검을 하죠. 범죄 피해자 사체를 부검했는데 혈액 검사도 해요.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술도 마셨거든요. 그럼 이제 술하고 약물하고는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다 숨길 수 있다. 불 지르면 다 숨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완벽하게 타버리지 않는 한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이 나면은요, 그름, 연기 이런 걸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익사도 물에 빠져서 죽으면 이제 물을 마시니까 이제 폐에서 여러 가지 민물이든 바닷물이든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생물이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죽인 다음에 넣으면 폐에서 발견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불이잖아요. 연기 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연기 성분, 그 흐름 성분이 안 나온 거예요. 이거는 불에 의해서 사망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사망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국과수는 이건 급성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미 불에 탔기 때문에 이거 질식이라든지 이거를 평가하기 전에, 즉 불에 의해서 사망하진 않았지만 그 전에 뭐 코를 막았는지 입을 막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은 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방화 전에 사망한 거는 맞다라고 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계속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너 강도살인 처음부터 계획하고 이 범행 당시에 고의가 있었다는 거 우리는 인정해. 한번 들어봐봐 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데도 아니라고 해? 라는 게 이 부분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입니다. 첫 번째 11월 15일에 이 사망한 형님 몰래 이제 193만 7,870원을 여자친구 계좌로 이체했잖아요. 네, 이체했잖아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본인도 그런 진술을 했었거든요. 네. 전화를 형님이 이 동생이 배신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 무슨 일이야, 나 좀 도와달라, 같이 이거 해결하자, 이런 식의 전화를 한 건데,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게 형님,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형님이 평소처럼 술 마시자고 하니까 부담돼 가지고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걱정됐다, 이런 진술을 본인이 스스로 경찰에서 했거든요. 네.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게 첫 번째 단서고요. 또한 두 번째는 그래 어떻게 할까 이게 이 피고인이 고민하다가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제법에서 죽이자 라는 계획을 한 다음에 휴대폰 검색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 휴대폰에 뭘 검색했는지를 찾으면 그 사람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피고인 그때 검색한 단어들 한번 보시죠. 수면제 과다 복용, 수면제 치사량, 졸피뎀 치사율. 자, 이런 걸 검색했어요. 이런 걸 검색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도망가기 힘들죠. 빠져나가기 힘들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약 12정, 12알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뜨거운 물에 녹이고 이거를 편의점에서 산 양주에다가 섞어 가지고 미리 범행 도구, 살인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술을 먹였습니다. 이거는 애초부터 준비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이불로 뭐 덮진 않았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법원에서는 이제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경찰 단계에서 최초의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건넨 술 2잔 마시고 3번째 잔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로 제가 피해자 입을 10초가량 막았고 아주 미약한 숨소리를 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이 형님을, 피해자를 창문 쪽으로 눕히려고 하는데 목에 힘이 없어서, 목에 힘이 없죠. 완전히 이제 약 때문에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 이미 진술을 한 거예요. 막았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복했습니다만 최초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약. 이 약이 상당히 셉니다. 한두 알도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보시죠. 7종류 약인데 이 약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졸피뎀, 디아제팜, Q200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졸피뎀은 정량이 한 알 또는 반알입니다. 그리고 Q200 이거는 코끼리 약이라고 해요. 왜 코끼리 약이냐? 코끼리한테 먹이는 거냐?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효력이 세니까, 센 약이라서 코끼리도 이거 먹으면 뻗는다, 잔다, 잠든다 이런 거죠. 이거를 구치소 안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12알을 먹였으니 네,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만약에 정말 이 피고인의 이야기대로 잠깐 재운 다음에 이 돈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로 그런 목적이었다면은 이렇게 많이 먹이거나 또는 잠든 사이에 이제 그 이불로 코를 막거나 이런 행동은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알면서도 12알을 먹이고 입을 막은 거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본 겁니다. 법원의 이야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또 다른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집에 양주 가지고 갔는데 이 형님이 회사 팀장한테 경찰에 신고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걸 들은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났다.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이왕 죽이는 거 휴대폰 이용해서 돈을 뺏자고 마음먹었다 라고 경찰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수면제, 졸피뎀 검색하면서 내가 이 형님을,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했고 이게 조서에 기록이 됐고 이게 증거로 제출이 된 거죠. 결국 이걸 종합해 보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던 중에 졸피뎀 등이 들어있는 술을 준비해서 들어가자마자 먹이고 죽인 겁니다. 게다가 이 죽은 형님은요, 죽는 순간까지도 이 동생이 훔쳐간 거, 동생이 이렇게 했다는 걸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좀 도와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강도 살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다 덮을 수 있나? 이 사람만 없으면 아무도 모르나? 이 거래 관계를. 이게 중요합니다. 즉, 이 사람을 죽여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면 나에게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이 형 죽여버리면 내가 갚아야 되는 거, 돈을 뭐 이체한 거 모르잖아요. 상속인 등이. 한 명만 없애면 완전히 감쪽같이 내가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을 살해했다면 강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불도 붙입니다. 왜 불을 붙여요? 죽였으니까 불을 붙인 거지. 그리고 심신상실, 심신미약도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 경찰 단계에서도 검사를 했고요. 또 법원에서도 정신감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중형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면밀하게 검사해가지고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 조성남 감정인으로서 감정했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범행 당시에도 역시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형사 책임 능력이 건재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범행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걸 다시 얘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또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다면은 뭐 술에 취했든 어쨌든 이 정도 상황에서는 심신상실은 택도 없고 심신미약 역시 말도 안 된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죄의 경우에 마지막은 이제 양형이죠. 양형. 어느 정도의, 유죄는 유죄인데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인데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요. 여기에는. 자, 일단 유리한 요소도 있고 불리한 요소도 있습니다. 일단 살인은 가장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요. 특히 비난 요소가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친해졌잖아요. 게다가 이 피해자는요, 이 피고인이 출소한 다음에 일도 하루 만에 관두고 하루도 안 한 거죠. 갈 곳이 없게 되니까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줬습니다. 호의를 베푼 거죠. 그런데 함께 생활하던 중에 계좌에 큰 돈이라고 할 수 없는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들어있는 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체해서 그거를 이제 받는 그런 행동을 하고요. 또 발각될 위험에 처하니까 이거를 구치소에서 훔친 이 약물을 먹이는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범행, 자기 살인 사건을 자기가 살인을 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집에 불러왔어요. 그 집에는 다른 입주민도 많고요. 또 새벽이잖아요. 불이 커졌으면 많은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또 사체에도 불이 붙어서 훼손돼서 유족들의 추모 감정을 또 해하기도 했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또 유족들의 충격도 대단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합의도 안 됐고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여러 가지 범행들을 또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유리한 요소도 없진 않은데 있으나 마나 뭐 상당히 좀 미미합니다. 미친 영향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뭐 절도한 거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사실 뭐 유리한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 종합을 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언론에는 거의 잘 뭐 보도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울산에서 그 벌어진 구치소에서 만난 동생이 형님을 배신하고 죽이고 이런 그 참 게임 아이템까지 결제를 한 그런 배신 사건입니다. 오늘 손최강, 손소 변호사의 최근 강력 사건 첫 시간은 2022년 10월 21일에 선고된 울산지방법원 강도살인 사건 함께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되도록 이제 매주에 하나씩 이런 유형의 사건들을 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좀 시의성 있는 사건들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손수 코너에서 함께 격주로 만나겠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미스터리에 가까운 좀 미제 사건 등은 이제 그 랩주정윤 이스타TV의 유료 수원 미스터리 극장에서 함께 만날 테고, 손최강은 그 중간급에 있는 중간 정도 지점에 위치하는 그런 사건들 판결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뭐 어떤 사건이 있었네, 누가 누굴 죽였네 뭐 이런 것보다도 판결문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단순히 뭐 이런 강력 사건을 어떤 소비하는 뭐 이야기거리로 소비하기보다는 판결의 구조, 그리고 법원이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가, 그리고 법정에서 형사사건의 어떤 공방,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또 변호인 사이의 공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손최강, 손수호 변호사의 최근 강력 사건 1화였고요.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